현대차증권 22년도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은 매출이 47.5%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9.1% 감소했습니다. 그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감소의 속내가 무엇인지 한번 추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3분기 그 영업 잠정 실적 내용은 매출이 1조 원인데요. 연결 기준입니다. 전년도보다 47.5% 증가했습니다만 영업비용이 64.7%로 크게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19.1%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반기 현재 아직 그 3분기께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 거를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루프토에게는 제조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서비스업이나 그 금융업 이런 데도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 원가 회계 손익으로 이 결산 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그 5,728억 원을 해가지고 전년 동기보다 35.3%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 62.9%로 크게 증가해가지고 또 이 영업비용을 제가 그 판매 관리비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업이익이 그 834억 원이 나왔는데 작년도보다 전년 동기 대비 16.2%가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생산성도 내려간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파생 상품이 주요 관심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영업비용 중에서 그 파생 상품에 대한 비용이 좀 매우 큽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업 부문별로 자신들이 이제 공개한 건데 요게 이제 그 상반기 거 5,727억 원 요게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834억 원 나온 거. 그런데 사업 부문으로 보면은 WM 부분이라는 게 있고 IB 부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일즈 앤드 트레이딩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제조업에서 파생 상품은 이제 영업의 손익 쪽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업이나 증권 금융업은 파생 상품도 영업 부분에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비중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영업 부분의 그 파생 상품의 그 수익과 비용이. 근데 여기 그 사업 부문으로 보면은 이제 기타가 또 있긴 합니다만은 사업 부문별로는 뭐 다들 영업이익을 냈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타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166억 적자 났다 하고 전체적으로는 흑자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제가 좀 설명해 보면은 제 자신도 파생 상품에 대한 학습을 하고 싶습니다. 파생 상품이 영업이익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손익계산서 분석 결과 주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복이 됐네요. 사업 부문장들끼리 선수끼리 결산 전에 무언가 타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보죠. 여기 그 사업 부문별로 얘기할 때는 이 파생에서도 돈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보면은 파생 상품의 그 수익이 1,815억 원인데 비용은 2천억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적자가 184억 원 적자인데 어떻게 사업 부문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부문장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재무를 불러다 놓고 야 우리도 그 뭐 실적이 어쩌고 하는데 이 파생 상품은 사업 부문이 아니거든요. 그 재무 부문에서 아마 파생 상품을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무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따로 사업 부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가 이제 확실히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파생 상품을
버퍼로 인식해 보기로 합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적당한 걸까? 얼마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적당한 것일까? 어쨌든 상반기는 손실 회피한다는 목적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 손익계산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 자신은 불확실성은 회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데리고 살아야 될 사항인 거죠. 항상 그 불확실성이란 것은. 그래서 이 스루프 쪽에서는 버퍼 관리로 그걸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대로 얼마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적당한 거냐? 그거는 제가 뭐 이 계통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금융업은 뭐 저하고 아주 생소한 거고요. 그래서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파생 상품 자산은 1183억 원을 가지고 있고 파생 상품 부채는 또 143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자산보다 그 부채가 많아가지고 246억 원의 그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246억 원의 그 부채가 더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손익 대차 아니 대차 대조표가 아니고 요즘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하니까 파생 상품 자산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게 몇 프로 비율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 하다가 이 단기 금융자산 대비 몇 프로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 금융자산이 5조 8천억이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년도에는 6조 2천억이나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 그 상반기는 2%, 전년도에는 근데 0.3%. 이 파생 상품이 어떤 버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기서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거가 가파른 거죠. 가파르게 이 파생 상품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채 쪽에 보면은 파생 상품 부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단기 차입 부채하고 나눠봤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크게 이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3.3%로. 전년도에는 자산은 0.4%.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채는 0.5%였는데 이게 이제 이 금융자산 자산 쪽으로 파생상품 자산 쪽으로는 2% 증가하고 비율이 2% 증가가 아니고 2%가 됐으니까 한 1.16% 정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8%나 그 부채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전체적인 측면에서 파생 상품인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 사업 부문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생 금융상품이라는 게 사실은 그 해치 때문에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얘기는 들어보고 소양 정도는 좀 조금 들어봤었는데 특히 이제 사전에 보면은 금전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 해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시사 상식 사전에 나와 있는 파생 금융 상품과 파생 상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파생 상품은 1972년 미국에서 국자통화 체제의 변동 환율제로의 전환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다, 발생이 된 거다. 그래서 환율이나 예상치 못한 금리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백과 두피디아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실 분들은 화면을 정지해서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이며, 아이고, 요거 좀,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 자관 이 파생 상품을 그 방법으로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주로 사용한다 하면서 경험 있는 사람의 이 언급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해지한다 그러더라고요. 해지한다.
그래서 이 스루풋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 해치 수익과 해치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이 해치 저기 그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치 수익 포함입니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로 한 것은 이제 그 변동비로 인식을 해 본 거고요. 영업비용을 제가 이렇게 나눴다고 했죠.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거를 매출에 비례하는 이 비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한 1900억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1.2% 증가했습니다만은 운영 비용이 더 증가하는 바람에 생산성은 떨어졌다. 0.34. 물론 원가 회계 그 결과는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스루풋으로 보는 거하고 운영 비용, 그러니까 원가 회계도 요거에 맞춰서 사실은 제가 작성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이 트루 베리어블 코스트라고 해서 변동비라고 했는데, 요게 좀 뭐 이렇게 붙여다 넣기 할 때 뭐 이상하게 지워지는데, 이게 이제 그 금융 상품 관련 비용이거든요. 이게 2천억이 나가면은 요건 해지용이니까 실제 영업에서의 변동비는 뭐냐 그러면은 이 전체 금액에서 이 해지 비용을 빼면은 요게 실제 영업에서 발생된 영업 변동비다. 그러면 이거는 29.4%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 62.9% 증가했는데 실제 사업 부문, 비즈니스 부분 쪽에서는 29.4%뿐이 증가를 안 시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이 그러면은 해지 수익 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 결과는 결론은 해지 수익과 비용은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해야 주주들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지는 재무회계 쪽에 일로 남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사업 부문으로 본다? 해지를? 위험 회피하는 걸 사업으로 한다? 아니,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위험 회피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업으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파생상품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손익으로 뺀 스루프 손익이 실제 영업 부문의 성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파생상품 해지는 오로지 재무 부문의 평가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재무회계 부분이 실권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들의 위험 리스크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 위장 포함시켰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파생수익을 빼면은 3,912억 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매출 변동비는 아까 계산한 대로 한 1,808억 원뿐이 안 되니까 스루풋은 2,100억 스루풋을 이익을 냈습니다. 이게 15.4% 증가한 거죠. 물론 이제 변동비도 더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액 증가율보다. 그래서 스루풋율은 떨어졌고요. 판매 관리비가 20.6%나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은 TOE 생산성이 내려갔고 0.09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가 회익하고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사실은 이 스루풋 영업이익이 더 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 이익이 증가한 거다. 그러니까 해지에서 손해봤기 때문에 이게 834억 원이 난 거지, 실제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는 10% 영업이익을 증가시킨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이게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 운영 비용은 이 인건비만 뽑아봤는데 651억 원 정도 나갔는데 2021년도 분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더 연봉이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2020년도에 평균 연봉이 8,100만 원이었는데 왜 내려갔느냐 그러면 이제 신입사원들을 56명이나 뽑았으면 많이 뽑은 거죠. 790명 있을 때. 뭐 10%면은 79명인데 그럼 한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8이 70%, 77이 49, 한 75%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임금은 거꾸로 떨어진 꼴로 되죠. 그리고 이 회사에 그 주 업무가 있고 부수 업무가 있는데, IFRS 계리 컨설팅 업무도 한다고 돼 있는데, 나는 이 IFRS에 대해서 이 현대차 증권이 그렇게 전문이시라면은 본인들 거부터 한번 다시 따져봐라. 그 파생 상품이 어떻게 사업 부분이냐. IFRS에서 파생 상품, 아무리 증권회사라 그래도 파생 상품은 영업의 부문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딴 회사, 은행이나 이런 데를 안 해보고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딴 데 비교해도 그 파생 상품을 그 영업에 집어넣은 이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저는 파생 상품만큼은 해지용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히 이것은 영업의 부문으로 들어가야 될 성격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경영평가지표로 보면은 제조업에선 재고 회전율을 제가 이제 비서비스 아닌가 비제조업인 경우에는 T 회전율이라는 거로 주로 적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평의 T 회전율이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회전율은 0.47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루풋율은 이제 떨어진 거죠. 이렇게 역방향일 경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산성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 대신 대출 채권 회전율을 보면은 반기에 0.4 회전했다. 이게 제조업에서는 이게 딱 회전율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건데, 이 증권이나 금융업에서는 이 회전율이 높으면은 좋은 게 아니죠. 대출을 상대방들이 빨리빨리 갚으면은 이자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낮은 게 오히려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부채 회전율도 높으면 안 좋겠죠. 왜냐면은 돈을 다 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출 채권보다 예수금, 그러니까 일반 이 여축자들이겠죠. 돈을 맡기신 분들. 우리가 은행 같아서 이제 돈을 보통 이제 넣어서 은행에 예금시키는 거죠. 걔네들은 이제 은행 금융 입장에서는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8회전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높으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출 채권 회전율은 낮으면은 그만큼 이 대출 수수료 이자를 많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부채가 낮으면은 이자가 여신금리 차이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이익을 더 보는 건데,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면은 좀 곤란하겠죠. 이건 수군 속도 대비 예수부채 대금지급 속도인데, 이게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거 안 좋은 거죠.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현금 재무지표는 요즘 스루프트 회계할 때 현금 재무지표는 좀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초점이 좀 흐려질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금융이나 증권회사 쪽엔 재무가 좀 중요한 거겠죠. EAT가 이제 세후 현금 순이익인데 972억 원. 전년 동기보다 현금 수익률로 봐서는 0.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더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차입금, 이자 부채에 대한 레버리지율은 78.4%인데, 여기 좀 내려갔죠. 부채를 조금 더 갚았다는 얘기인데, 은행 BIS 기준이 아마 91%인가 그렇죠. 근데 증권이나 2차 이 금융업에서는 이 상한선이 더 낮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78.4% 정도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런 거겠죠. 최종 채권자한테 1145억 원의 이자가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종 3,781억 원의 그 최종 번도는 3,781억 원 벌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손해익 내용으로는 영업이익이 뭐 줄고 뭐 800몇 억분이 안 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3,781억 원은 벌었다. 현찰로.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요런 거로 봐서 나는, 제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요걸 봐서 저는, 또 그 다음에 EAD 세후 현금 수익률 요거 올랐죠. 요것도 좀 이익을 많이 가져갔죠. 이게 전년도 거의 이 FEM 최종 번돈을 제가 만약에 또 뽑는다 그런다면 요걸 비교해 가지고 이게 크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저는 뭐 이 회사 주식 괜찮지 않겠냐, 뭐 이렇게 또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고 팔고는 이제 그 투자자의 결심인 거지. 그리고 이제 현금 버퍼율이 꽤 높습니다. 그 159.8%로 가지고 현금성 자산이 전체 그 운영 비용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루프 쪽 입장에서 변동비 연동형으로 한다면은 아까 그 2차 수정해 가지고 한 3,900억으로 매출 그 영업수익을 좀 줄인 걸 기준했을 때 한 7,800억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3분기 연결은 뭐 1조가 넘는 거로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해지까지 다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영업의 그 부분으로 뺀 그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한 7,824억 원 정도 나는데 한 7,800억까지만 해보자. 그러면 이익을 좀 더 내보려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거 두 평의 T 회전율을 올려라. 그러니까 매출을 더 올려라. 뭐 그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이 사업 부분별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회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쪽은 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1회전만 해라. 1회전만 하면은 5.8% 증분시키는 건데요. 그러면 한 8,700억까지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한 2,463억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그러니까 목표 예측을 게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걸려가지고 전년 2021년 말보다 2,98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 시가총액도 1,154억 원이나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건 뭐 여기서는 이제 그 단기 수익이익이나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영업이익까지만 보는 거로 하면은 T 영업이익이 역시 이것도 떨어진 거죠. 5% 이상 수주 보면 현대차가 25.43%고 현대모비스가 15%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현대차 증권에 대한 분석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파생 상품은 사업 부문의 책임이 아니고 재무회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일이다. 손실 회피를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재무 테크닉에 들어가는 거지, 이것은 사업 부문의 성격으로 결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